네, 반갑습니다. AI 탄생부터 LLM까지 산책하는 어, 강의는 아니, 세미나를 좀 진행하게 될 정정민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강사 활동을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면서 사용하는 이름이 이제 딥스푼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따 뒤에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제 이름은 정정민이고요. 지피터스는 6기 그리고 7기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감사하게도 좀 발표를 재밌게 들어주셔서 6기 때는 베스트 발표도 한번 받기도 했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스타트업에서 AI 기술 리딩을 하고 있고요. 생성형 모델을 바탕으로 프롬프트 기반 모션 생성 관련된 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적으로 티칭을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되게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라서 오지랖을 좀 부리기 좋아하는 그런 강사 정도로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는 세미나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AI가 처음에 나오게 된 시점에서부터 사실 분야는 굉장히 많지만 그를 활용하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LLM인 챗GPT 작년 말이었죠. 그때까지 어떤 주요 흐름을 좀 짧고 굵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그렇게 깊지 않을 거예요. 간단한 재밌는 교양 수업 정도의 난이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학적인 요소나 어떤 코딩적인 요소는 전부 다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과거에 있는 내용들은 좀 빠르게 훑어갈 거고요. 지금 현재와 가까이에 있는 시기일수록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아마 장표를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제가 중간중간에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이제 짬이 나면 드리겠지만, 생각보다 속사포로 진행을 할 것 같아서, 어, 좀 끝나고 한 번에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네. 이 세미나는 사실 이런 이유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희가 전기라는 거를 다 알고, 원리를 알고 전기를 쓰는 게 아니죠. 그리고 비행기가 어떻게 안전하게 날아가는지를 알고 비행기를 믿고 타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그렇듯이 AI 원리를 잘 몰라도 AI를 잘 활용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전기의 원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현명하게 쓸 수 있어요. 뭐 고속 충전이 되는 USB 단자를 와트를 계산해서 음, 그걸 이제 사게 되고 아니면 접지가 왜 필요한지 접지가 필요한 콘센트를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있는 것처럼 AI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약간 이해하고 약간만 이해하면 조금 더 현명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지피터스를 통해서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약간 소개도 조금 하고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게 되면 인공지능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른 듯 하면서 그러면서도 많이 듣는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입니다. 얘네들이 사실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서로 구분이 되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범위는 인공지능이라는 범위가 제일 큽니다.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에 사람의 지능을 강제적으로 모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통칭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기계가 기계가 사람의 지적 능력을 모방하는 어, 일련의 그 어떤 프로세스들입니다. 그러면 모방을 하는 방법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에서 풍기는 것처럼 머신러닝이란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계를 학습을 시킵니다. 러닝을 시켜요. 그래서 러닝을 시키면서 사람의 능력을 어느 정도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머신러닝이라는 분야로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기계를 학습시키는 방법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초점을 맞출 부분은 딥러닝이라는 분야예요. 그래서 딥러닝은 사실 이 인공지능의 하위 분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기계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람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모방하는 기계일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그 뜻을 이어받아 사람의 인지 과정 자체를 모방하도록 만든 학습 방법론이 딥러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의 인지 능력을 모방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그 가장 기초 단위, 뉴런이라고 하는데요. 그 뉴런을 모방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수학적 개념을 쌓아서 사람의 신경계를 구성하듯 어떤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를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 단계들이 있어요. 근데 이 AI는 사실 뭐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 가장 처음에 56년도에 1956년도에 다트머스라고 하는 대학교에 있는 존 메카시라고 하는 당시 이제 부교수, 조교수였었던 분이 여러 동료 과학자들이랑 모여서 여기는 회의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요즘으로 따지면 학회예요. 그래서 모여서 어떤 지적 토론을 했고 거기서 이런 개념을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자라고 땅땅땅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AI라는 게 세상에 처음 나오게 돼요. 그리고 1년 뒤에 그러면 인공지능이 사람을 모방하는 거니 뉴런이라는 사람의 가장 작은 신경 전달 물질을 모방한 퍼셉트론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적인 그 상황이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고 되게 인기가 좋았다고 해요. 이 퍼스트론이라는 게 실제 작은 문제들을 풀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이제 곧 터미네이터와 같은 되게 엄청난 것이 나온다라는 기대에 부풀었었죠. 어, 요즘 얘기를 하는 그 AGI, 그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제너럴한 인텔리전스를 일반 지능을 갖고 있는 어떤 기기가 나올 거라는 기대 반, 두려움 반 이런 것들이 막 되게 컸었습니다. 근데 사실 잘 안 되죠. 이 당시엔 데이터도 적었고 학습도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한번 망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AI의 겨울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학습 방법론을 좀 안정화시키는 알고리즘, 요즘도 쓰고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이 제안이 되고 AGI, 그러니까 일반 지능이 힘드니 우리는 전문가를 위한 어떤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어 볼게 라는 우회로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부흥을 합니다. 두 번째 부흥기였지만 사실 금방 다시 어, 이제 잘 안 돼요. 당연히 이제 똑같은 이제 이유로 데이터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관심도도 많았지만 그거에 부응하는 어떤 결과물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무어의 법칙 등등등 하면서 기술이 발전되고 데이터도 많아지고 하면서 1997년도에 체스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퀴즈 대회에서도 우승도 하고 그리고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제일 큰 이벤트의 시작점일 거예요. 알파고 그리고 작년에 챗GPT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냥 큰 흐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두 번의 이 겨울이, 세 번째 찾아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연구자들은. 그래서 항상 좀 경계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뭐, 너무 이제, 네, 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오지 않도록 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자연어 처리 쪽으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초기 자연어 처리에는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이런 단어가 들어있으면 요거야 라는 식으로 규칙을 정해주고 그거를 기반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초기 자연어 처리에서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리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메일을 봤는데 뭐 세일이라든지 윈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그는 광고나 도박성 메일이기 때문에 스팸 메일로 분류한다. 와 같은 식으로 규칙 기반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규칙을 정해주니 이해하기가 편했겠죠. 그리고 크지 않은 데이터에서 굉장히 효과를 잘 발휘합니다. 근데 딱 느껴지겠지만 사실 스팸 메일에 윈 들어가서 스팸 메일로 걸러지면은 윈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다른 식으로 오해해서 씁니다. 그래서 규칙이 조금 달라지면은 거기에 대응이 안 되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후에 제안이 된 게 이 단어면 이거다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면 보통 뭐더라라는 방식의 통계적인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유무가 아니라 단어들이 모여 있는 글이라는 것의 맥락과 그 내용들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한 1970년대쯤부터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언어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 언어 안에 들어가 있는 패턴들을 익혀서 그 글 자체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부터 진행이 되어져 온 연구들이 지금까지 자연어 처리의 근본 바탕이 되는 연구들이 이 당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당연히 여러 자연어 문제에 접근이 가능하죠. 여러 문제에 대응도 되고요. 하지만 그만큼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양이 많아야 하고 그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어, 그런 것들을 돌릴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사실 어, 이게 확실히 더 잘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게 1970년대부터 연구가 됐지만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조금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었어요. 음, 그 자연어 처리를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요거 뭐죠? 요거를 보고 한국인들은 사과라고 부르죠.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애플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컴퓨터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되게 좀 아리송한 그런 설명이죠. 사실 사과나 애플은 그냥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정한 규칙이에요. 그래서 컴퓨터한테도 이러한 개념을 주입시켜 주려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어, 방식의 어떤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거를 저희들은 데이터 전처리라고 부릅니다.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넣어주기 전에, 인공지능 모델을 넣어주기 전에 미리 한번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저희가 고기를 먹는다고 할 때 이 고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잘 구워야겠죠. 그리고 한 입에 먹을 수 있게 잘 잘라야 합니다. 이것처럼 AI도 글을 받아 먹으려면 그거에 맞는 준비가 필요해요. 적당하게 글을 잘라야 되고요. 그리고 소화할 수 있게 이거를 숫자의 형태로 변경을 해야 돼요. 저희가 고기를 굽듯이.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을 각각 토크나이즈라고 하고 하나를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아마 챗GPT를 써보신 분들은 들어보신 내용일 거예요. 토크나이즈, 임베딩.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음,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좀 볼게요. 토크나이즈란 토큰으로 만드는 과정이고요. AI 모델이 사실 어, 인공지능 모델이 글을 보는 관점이 사람들이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글을 읽을 때 단어 단위로 읽어요. 이렇게 한 단어 읽고, 한 단어 읽고, 한 단어 읽고. 근데 컴퓨터는 조금 다릅니다. 컴퓨터는 단어 단위가 아니라 토큰이라는 단위로 어, 글을 이해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토큰의 형식으로 글을 자르는 과정을 토크나이즈라고 합니다. 또 오른쪽 보시면 요거는 챗GPT, 그 오픈 AI에 있는 토크나이저를 시각화해주는 그 사이트에 있는 걸 캡처를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이 쭉 있으면 얘네가 어떤 식으로 잘려서 토큰들이 구성이 된다라는 게 네, 보여주는 시각적인 자료고, 실제 한글도 토크나이즈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르는 과정을 토크나이즈라고 해요. 당연히 사람한테 편한 건 띄어쓰기 단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초기에는 역시 컴퓨터도 띄어쓰기 단위로 토크나이징을 했어요. 근데 사실 띄어쓰기 단위로 하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 또 다른 방식의 여러 토크나이징 방식들이 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뭐야 얘네도 띄어쓰기 단위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이런 단어, 뭐 subword라는 거, 이런 것들은 원래 한 단어인데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죠. 그래서 꼭 한 단어가 하나의 토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AI 모델이 잘 작동하는 방식의 토큰들을 넣어주는 그런 토크나이즈 방식들이 이제 여러 개가 제시가 됩니다. 물론 오픈 AI도 챗GPT에 넣을 그 토크나이징 방식들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인베딩 과정입니다. 토크나이즈가 돼서 토큰 단위로 글이 잘리게 되면요. 이제 들어갈 준비가 1차만 된 거고, 사실 아직 그 토큰들은 글의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AI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의 형태로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토큰을 숫자로 변형하는 것을 저희는 인베딩이라고 불러요. 가령 이런 식으로요. 딥러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런 임의의 숫자들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인베딩입니다. 별거 없어요. 얘를 딥러닝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숫자로 바꾸는 것. 그래서 숫자로 바꾸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기왕 변경하는 거, 이제 연구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이 좀 인베딩을 잘 하고 싶은데 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바꾼다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이 토큰들, 이 담고 있는 그 글적인 의미를 숫자에도 잘 녹여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스피커랑 모니터,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세 개의 단어가 있을 때, 이 세 개의 단어끼리에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단어 안에 있는 의미들을 보고 우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그 느낌적인 느낌의 유사함 있죠. 아, 스피커랑 인공지능보다는 조금 더 이게 요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 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숫자에도 녹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 글을 쓸 때 그 글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비슷하도록 저 숫자들을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의미적으로 좀 유사하지 않은 녀석들은 멀리 배치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연구 방법들의 최종 결과물들을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흔하게 쓰는 이런 단어들이 얘네를 이제 이걸 그냥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 그 평면, 2차원 이미지 위에 그려보면 얘네들이 비슷하게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의미가 실제로 다른 녀석들은 멀리 배치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미를 담아서 어떤 숫자의 형태로 바꾸는 것, 그것을 인베딩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제로 이제 글을 AI 네트워크한테 넣어주기 위한 전처리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과 앞에서 있었던 통계 기반 과정, 요 통계 기반, 그다음에 규칙 기반 시스템들이 이제 막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순환신경망이라는 것들이 제시가 되게 돼요. 이 순환신경망을 이해하시려면 사실 요거를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사람의 입장에서 읽는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지금 이 문장을 보는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어떻게 읽고 계시죠? 너무 좀 그 웃긴 얘기인가요? 사실 저희는 이런 문장을 보면요. 어떻게 이 글을 이해하고 읽어가냐면 자기에 대한 성찰이에요. 단어를 하나 읽고 그리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뜻이구나. 그 다음 단어를 보고 또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는 앞선 단어의 내용을 기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어갈 때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문장들의 의미가 조금씩 조금씩 구체화가 돼요. 마치 아침 먹고 학교를 갑니다. 라는 글을 우리가 읽을 때 한 단어 한 단어씩 읽고 우리들 머릿속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사람들은 읽습니다. 근데 AI도 사람의 읽기 능력을 그대로 모방을 해요. 어떤 한 단어가, 각각 단어가, 정확히는 토큰들이겠죠. 토큰들이 입력이 되고요. 앞서 정리한 내용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입력이 되고 정리를 하는 그런 동일한 과정들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풀이 되는 구조라고 해서 이름을 Recurrent Neural Net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걸 줄여서 RNN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recurrent는 순환이라는 한국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순환 신경망이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돼요. 그리고 이런 RNN 순환 신경망이라는 모델이 1985년도에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순환 신경망의 성능이 꽤 괜찮아서 그리고 사람의 능력을 어느 정도 모방했으니까 당연히 잘 하겠죠. 그래서 이 RNN이라는 이 방식의 접근들은 글, 그리고 글이랑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뭐 음성, 아니면 동영상 음, 등등의 그런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1985년도에 RNN이 나오고 RNN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다른 파생 RNN 계열의 네트워크들이 막 제시가 돼요. 그래서 RNN이 소개가 된 후 그를 이용해서 연구하는 여러 분야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선가는 뭐 우리 연구실은 요약을 연구해, 우리 연구실은 번역을 연구해, 우리 연구실에서는 뭐 뭐가 있을까요? 뭐 글 생성을 연구해. 뭐 그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저희가 기계 번역이라는 분야를 조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집중을 해야 돼요. 이 기계 번역은 말 그대로 번역이에요, 번역. 한글이 들어가서 영어가 나오는 것처럼, 영어가 들어가서 뭐 일본어가 나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입력으로 이런 문장이 들어가면 출력으로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한글이 들어가서 영어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기계 번역이라는 분야에서는요, 사실 굉장히 다양한 변형체들이 있지만 큰 틀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입력으로 어떤 글이 들어가면 그 글에 있는 의미를 추출을 해냅니다. 한 아이가 아빠를 안고 있어요. 라는 문장이 들어가면 저희 머릿속에는 뭔가 이런 게 그려지죠. 이런 유사한 것들이. 그러면 이런 유사한 것을 빼낼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보를 추출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를 저희는 인코더라고 불러요. 그 인코더에서 정보를 잘 추출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언어가 표현이 되는 어떤 뭐 이게 한국어든,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그 표현되는 방식에 상관없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정보의 덩어리, 그 엑기스를 여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뽑아낸 엑기스를 옆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디코더라는 녀석이 받게 돼요. 이 디코더는 인코더의 반대로 그 설명이 되어 있는 어떤 정보 덩어리를 다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언어로 풀어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영어로 이제 만들어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코더와 디코더를 기반으로 한 기계 번역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해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 인코더라는 거, 디코더라는 거, 요 두 가지 모듈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얘를 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음, 이전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RNN이라고 하는 그 접근법이 사실 초기에 진행이 됐었던 연구기도 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성능이 좀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이 RNN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지? 라는 시도들이 사실 여러 분야에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의미하게 RNN을 굉장히 많이 개선시킨 모듈이 처음 제시가 된 분야가 저 번역 분야예요. 그래서 저 번역 분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했냐? 음,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저희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저희가 학창 시절에 영어 문제를 푼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사실 영어 문장이 이렇게 있겠죠. 네, 이렇게 있으면 저희는 뭐 학원이 됐든 아니면 참고서가 됐든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문장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고 그 중요한 단어를 기준으로 어떤 정보를 정리해야 문제를 더 잘 푼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게 되는 문장은 이런 플레인한 텍스트지만 이 중에는 사실 이런 주어, 그다음에 뭐 동사, 목적어, 뭐 또 동사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 핵심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런 관사 아니면 뭐 전치사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겠죠. 글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음,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 네트워크에 녹여낼까에 대한 고민을 저 번역 분야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볼 때 모든 단어를 전부 다 똑같은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단어에 집중을 한다. 집중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집중도의 차이를 어, 주면서 이 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어텐션이라고 하는 기법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 분야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인코더 그리고 디코더에 어텐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인코더에서 어텐션이 적용이 돼서 사실 한 아빠가 아이를 안고 있다라는 글이 입력이 되면은 아빠와 아이, 그 다음에 안다. 요 정도의 의미에 집중을 더 하고 그걸 바탕으로 글을 만들어내는 방식의 어떤 시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그 상황들이 그리고 이런 시도 접근들이 그럴듯하죠. 들어보시기에도 그치 뭐 글이라는 게 뭐 중요한 단어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단어가 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 네트워크가 모방한다면 훨씬 더 성능이 나쁘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아마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또 이 어텐션이라고 하는 어, 철학이 그럴듯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 어텐션이라는 게 성능이 굉장히 뛰어났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RNN을 안 써도 될 만큼 어텐션이라는 게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 예전부터 계속 사용해 오던 RNN을 아예 배제해버리고 RNN 대신에 모두 어텐션만을 이용한 AI 모델을 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논문 이름도 되게 파격적으로 Attention is all you need 라는 이름의 논문이 제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 안에서 제시가 된 그 인공지능 모델의 이름을 트랜스포머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아마 어디선가 저 AI 쪽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트랜스포머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구조는 당시에 이제 인기를 정말 많이 얻었고 지금도 굉장히 이제 어 주목해서 알아둬야 하는 그런 네트워크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가 지금 저희가 글 분야에서 뭔가를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이 트랜스포머가 나온 이후로 성능이 너무 좋아서 글을 벗어난 이미지 혹은 음성 아니면 요새 되게 각광받고 있는 멀티모달 등등에서 이 트랜스포머를 굉장히 많이 차용해서 가져다 쓰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브레이크스루였었고요. 네. 그래서 요런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난 이후로 사람들이 트랜스포머에 대한 연구를 막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트랜스포머를 계승한 어 되게 유명한 연구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트랜스포머는 아직까지는 번역을 하기 위한 모델이었어요. 번역을 하기 위한 모델. 어 근데 이제 연구자들은 이게 번역에서 성능이 좋았으니까 다른 분야로 확장을 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제는 글 전체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연구에 적용을 하려는 시도가 나오게 돼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오픈 AI라고 하는 어 곳에서 요새 이제는 다 알죠. 오픈 AI에서 연구가 된 게 첫 번째가 GPT예요. 두 번째는 트랜스포머가 어쨌든 구글 기반으로 구글에서 연구가 된 거니까 구글이 맥을 이어받아서 버트라고 하는 모델이 제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GPT 혹은 버트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모델들이 글을 이해한다라는 측면에서 서로 킹왕짱을 먹으려고 이제 연구가 막 돼요. 여기도 이제 재밌는 이제 일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음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트랜스포머가 아마 2017 년에 제안이 됩니다. 그리고 오픈 AI에서 2018 년에 GPT를 내보내게 되고요. 구글도 2018 년에 버트를 내보내게 돼요. 근데 GPT가 버트보다 3 개월인가 한 4 개월 정도를 어 더 빨리 냅니다. 이 GPT도 그렇고 버트도 그렇고 성능이 꽤 좋았거든요. 근데 GPT가 나오는 시절에는 버트가 없었어요. 아직 연구가 되는 시점이었을 테니깐요. 버트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GPT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GPT가 처음 나올 때 사람들이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꽤 성능이 좋은 어떤 모델이 나와서 이 당시에는 그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였냐면 이 연구 분야, 예를 들어 번역에서도 1등 이런 거고요. 글 이해, 죄송해요. 그 뭐 글 요약 거기서도 이제 성능이 좋아야 되는 거고 글을 이용한 되게 여러 분야에서 성능이 다 좋다라는 의미였었거든요. 글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GPT가 나와서 대부분의 NLP 영역에서 1 등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GPT는 되게 기분이 좋았겠죠? '아 연구한 보람이 있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내부적으로 했을 거고 그 당시엔 여기도 스타트업이었었을 테니깐요. 근데 4 개월 뒤에 갑자기 버트가 나오면서 이 버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점수대로 모든 분야를 그냥 다 1 등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1 등도 아니고 되게 압도적으로 1 등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GPT가 사실 GPT-1 이에요 이게. GPT-1이 버트한테 많이 묻힙니다. 한 3 일천하처럼 한 4 개월 정도만 반짝했다가 그 뒤로는 버트가 이제 우세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 버트, '어떻게 하면 버트를 더 개선할 수 있을까? 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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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트.'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여기서는 기분이 사실 좀 안 좋겠죠. 네. 뭐 그런 이제 일화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GPT랑 버트가 어떤 식으로 트랜스포머를 계승하려고 했냐? 고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도 사실 좀 재밌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게 앞서 설명드린 아이고 앞서 설명드린 그 트랜스포머의 큰 구조죠. 그래서 어떤 글을 입력으로 받으면 그 글들을
파악하고 그 글에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나눠서 글을 재정리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이 디코딩 과정으로 넘어가서 글들을 보고 이 단어들은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 저것들은 저렇게 번역이 돼야 돼. 하는 방식으로 글을 번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라는 게 있었어요. 정리를 한 번 더 하면.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었는데 그 구글은 그 인코더를 집중적으로 파서 개선을 시키게 되고요. 오픈 AI는 이 디코더를 집중해서 개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GPT가 돼요. 요 부분을 따로 떼서 이제 모델의 크기를 키우고 학습을 더 많이 한 것들이 GPT가 됩니다. 이 부분을 따로 떼서 연구를 조금 더 모델의 구조를 조금 바꾸고 문제를 좀 바꿔서 많은 학습을 시킨 게 이제 버트가 되고요. 그래서 이 버트랑 GPT는 사실 어, 똑같은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나왔지만 아예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 인코더는 기본적으로 글을 정리하는 녀석이라고 했죠. 그래서 버트는 정보를 정제하고 잘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게 되고요. GPT는 이쪽은 이제 디코더 쪽이니까 정보로부터 글을 만들어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글 만들어내는 정보를 생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모듈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GPT는 생성 문제를 풀게 구성이 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반면에 버트는 정보를 잘 축약하고 압축하는 것에 이제 특화가 된 녀석이었고요. 그래서 좀 같은 시작점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운명을 걷게 되죠, 둘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GPT가 사실 3일 천하처럼 좀 짧게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쁘니 이제 여러 추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GPT-2, 3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은 살짝 뒤에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고요. 이 GPT 쪽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LM이라고 또 부르죠. 이 랭귀지 모델이 풀어야 하는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하는 태스크는요. 이전에 있었던 단어들을 보고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를 예측하는 분야였었어요. 그래서 뭐 가령 이런 거예요. 저기 멀리서 엄마는 무엇을 돌돌돌 말고 계셨어요.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블랭크가 와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뭘까요? 다리미, 김밥, 몽둥이, 인터넷이라고 하면 어,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김밥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앞선 정보들을 가지고 뭐 엄마도 있고 돌돌 만다,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한다, 뭐 그런 정황들을 보면 우리는 뭐 김밥이라는 거를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이것처럼 이전에 나온 단어를 보고 바로 그 다음 한 단어가 무엇일지를 예측하는 그런 분야를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랭귀지 모델링을 푸는 모델을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GPT는 이 단어들을 이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글자씩 만들어내죠. 그래서 만들어낼 때 그냥 생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the daddy is까지 만들어냈으면 이 정보와 이 앞선 정보들을 보고 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GPT 역시 랭귀지 모델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GPT를 저희는 랭귀지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GPT는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한 모델이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LM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렸었고요. 어, GPT-1이 3일 천하로 좀 이렇게 뭐 망했다라기보다는 조금 묻혔죠. 그래서 얘네가 이를 조금 갈고 GPT-2를
바로 다음해 2019년에 냅니다. 이제 방법은 그거예요. 모델의 크기를 키운다, 플러스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을 할까 얘네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되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데이터의 양을 엄청 늘리게 됩니다. GPT-1이 사실 랭귀지 모델이기 때문에 이 랭귀지 모델만을 위한 사실 학습 데이터를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부족하단 말이죠. 얘네들은 더 많이 학습을 할 거예요. 더 큰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머리를 굴려서 생각을 해낸 게 이런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는 랭귀지 모델용 데이터만 쓰니까 나는 요약을 하는 데이터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번역을 하는 데이터도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막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얘네들을 랭귀지 모델을 풀어야 하는데, 이 번역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우회를 합니다. 처음에 영어로 번역이라는 어떤 마스크를 주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하시오. 한 아이가 아빠를 안고 있다. 시작이라는 식으로 이런 입력값을 처음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다음에 한 단어씩 한 단어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얘는 번역을 위한 데이터인데 이걸 랭귀지 모델용 데이터처럼 쓰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의 양을 엄청 뻥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이제 많이 올라가겠죠. 지금 챗GPT를 많이 쓰시죠? 챗GPT 쓸 때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 주면은 사실 얘는 되게 잘해요. 이 챗GPT가 사실 랭귀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랭귀지 모델의 그 DNA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답변에 답도 하고 요약도 하고 번역도 하고 저글이랑 뭐가 더 좋아,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좀 바꿔줘, 문법 바꿔줘, 품사 맞춰줘, 이런 것들 다 하죠. 사실 그런 능력들은 GPT-2에서부터 있던 DNA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발전해 나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9년도에 GPT-2가 나오고 2020년도 초 혹은 2019년도 말 이때 GPT-2가 GPT-3로 이제 개선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건드렸냐면 사실 GPT-2가 데이터를 엄청 불렸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은 장점이 있긴 한데 사실 우리가 이 GPT라는 건 랭귀지 모델이고 랭귀지 모델을 풀기 위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해야 제일 안정적으로 그리고 잘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위한 데이터를 쓰는 건 사실 이 GPT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GPT-2가 다른 데이터를 보고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데이터를 다른 이질적인 데이터를 본인의 문제처럼 잘 풀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GPT-3에서 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풀어야 하는 문제들의 좋은 선례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가이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퓨샷이라는 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좋은 가이드를 보여주는 걸 저희 퓨샷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로 이게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켰다고 해요. Translate English to French라고 뭘 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고 이 어터가 뭐 이렇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프랑스어를 못해서. 네. 페퍼민트가 뭐 이렇게 바뀌는 몇 가지 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다 그냥 이제 문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력 문장으로. 그래서 취지가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 그 다음에 들어가는 단어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선례들을 보고 맞추는 거죠. 근데 이 선례들이 단 하나만 있으면 그건 이제 원샷이 되고요. 하나도 없으면 그걸 이제 제로샷이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챗GPT 켜가지고 야 이거 요약해봐. 이런 거랑 비슷해요. 이런 학습 방법들이 사실 이제
지금도 챗GPT를 많이 써보시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줘서 얘가 내가 원하는 걸 하게 할 수 있지? 라는 걸 고민하는 그런 분야죠. 그런 프롬프트를 고민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퓨샷 기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GPT-3에서 조금 이제 탑재가 된 어떤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GPT-3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더 많이 늘리고 모델의 크기를 많이 키우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하나의 이제 사건이 발생해요. 뭐냐면, GPT 시리즈가 1에서부터 3까지 지금, 어, 거듭이 되죠. 그러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했고, 그 데이터를 수용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모델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게 뭐 제가 앞서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GPT-1은 대략, 110밀리언, 이게 얼마죠? 100만, 1000만, 한 1.1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었고요. 근데 GPT-2가 되면 10배쯤 커집니다. 15억 정도? 얘가 GPT-3가 되면은 그 GPT-2의 한 100배가 늘어나요. GPT-1의 한 1000배죠. 그래서 이게 얼마죠? 10억, 100억, 1000억, 그러니까 1750억 개 정도? 그리고 GPT-4가 되면은 이제 1.6T까지 가서 1.6조 개까지 늘어나요. GPT-1 대비 1만 배 정도가 증가합니다. 근데 이제 GPT-3까지 한 이 정도까지 가보니까 이 AI 모델, 이 랭귀지 모델을 풀었었던 AI 모델에서 좀 특이한 능력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작은 모델한테서는 보여지지 않았었던 새로운 능력이 발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이제 이쪽 분야에서는 Emergent Ability라고 부르게 돼요. 예를 들어 그냥 랭귀지 모델로 뒤에 무슨 글이 오는지만 학습을 시켰는데 뭐 수학 문제를 갑자기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전혀 준 적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얘가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언어에 대해서 내가 이 언어는 알려준 적이 없는데 그 언어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든지 단순히 모델의 크기를 키움으로써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너무 신기했던 거죠. 그게 한 2020년, 21년, 아니 21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GPT-3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막 되고 있었는데 이 정도 크기를 갖고 있는 모델들에서 이런 신기한 능력들이 발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능력들은 사실 특이하니, 그리고 작은 모델에서는 발현이 안 되니, 이제는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랭귀지 모델 중에서 큰 녀석들에서 나오는 녀석이다. 그래서 큰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이때 랭귀지 모델 중에서도 큰 녀석, LLM이라는 용어가 이때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LLM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용어입니다, 사실. 음, 네. 사실 이제 오픈 AI의 그 이제 연구는 GPT-3에서 끝나진 않죠. 그래서 LLM으로 진화한 GPT-3를 가지고 더 추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 이제 GPT-3의 후속 연구가 Instruct GPT라는 이름의 연구가 있어요. 저희는 GPT 3.5라고 알고 있는 녀석인데요. 아마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GPT-3 정도만 돼도 어떤 단어를, 어떤 뒤에 단어가 오는지는 예측을 다 해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해요, 사실. 근데 이때부터의 문제는 이제 잘 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잘 뭐 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위해 오픈 AI는 실제 여러 사람들에게 정답을 매기게 합니다. 근데 그 정답이 뭐냐면 답변을 여러 개 주고 GPT가 만들어낸 답변을 몇 개 주는 거예요. 한 4개 정도. 그래서 그 4개를 보고 아, 이게 제일 좋은 답이야. 이거는 그 다음이야. 이게 그 다음이고 이게 그 다음이야. 라는 식으로 사람들한테 선호를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게 돼요. 레이블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A, B, C, D 4개의 답변을 만들고 실제 사람이 D가 제일 좋고, 그 다음 C고, A고, A랑 B랑 비슷해요. 라는 식으로, 요런
이제 선호도를 만들어내면 그 선호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딥러닝 모델이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방식들이 어, 여기 있는 것처럼 강화학습이라는 방식의 학습을 통해서 쭉 뭔가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은 Reinforcement Learning for Human Feedback, 줄여서 RLHF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사실 글은 적당히 잘 만들어내는데 더 잘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챗GPT가 2022년 11월 30일이었나요? 11월 말에 이제 저희들한테 짜잔 공개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 인스트럭트 GPT랑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떤 점이 좀 달라지냐면 이게 답변에 해당하는 그 선호도는 아니고요. 답변이 아니라 어떤 대화 목록들을 주고 거기서 그 대화에 해당하는 답변들 중에 좀 더 좋은 것들. 그래서 사람이 가이드한 대화 데이터를 GPT-3에게 제공을 해주고 그걸 기반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에 특화가 된 LLM 모델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챗GPT가 이제 저희들이 쓰게 된 겁니다. 그 후로는 아마 이제 이쪽에서는 어, 뭐 계속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다들 갖고 계시니까 어디선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모델의 크기와 성능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GPT-4는 1조 개가 넘는 이제 모델의 크기를 갖고 있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여러 어, 큰 기업들에서도 계속 그 흐름을 따라가고 각자 본인들만의 LLM 모델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뭐 감히 제가 어, 생각을 좀 해보자면 사실 이런 더 크게 더 좋게 뭐 이런 연구는 항상 모든 연구의 이 기본 시작점이기 때문에 모델의 크기를 더욱더 키우는 연구, 그리고 성능을 더욱더 많이,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을 넣는 그런 시도들은 계속 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될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음, 이제 GPT-4 같은 인공지능 모델을 저희 일반적인 어, 데스크탑 에는 당연히 올릴 수가 없어요. 서버들 중에서도 여러 개의 서버들이 이제 뭉쳐있는 굉장히 큰 서버에 저희가 이제 올려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크게 분야랑은 조금 반대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경량적으로 하지만 원래 작아지면 성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작아지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너무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드론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델들을 저희가 이제 연구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챗GPT에서 GPT-4로 넘어갈 때 이미지 기능 혹은 스피치 기능들이 추가된 것처럼 사실 꼭 텍스트, 뭐 음성, 이미지, 뭐 다른 컨텐츠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고 그래서 이런 멀티모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멀티태스크적인 부분도 같이 한 번에 수행하는 그런 모델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GPT라는 게 글을 만들어내기 위한 녀석이었는데 이 생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고 판단을 하는 거죠. 얘가 뭐 간단히 이제 이미지를 보고 개인지 고양인지 그걸 이제 판단하는 모델들을 디스크리미티브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적인 요소도 한 번에 할 수 있는 모델들이 같이 나오게 되고 그런 태스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오게 되고 또는 걔네들이 이제 실제 물리적으로 떤 것들을 움직이고 혹은 본인 스스로가 움직이는 그런 로보틱스적인
그런 쪽으로도 이제 연구가 같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이제 이런 연구들이 점점점 모여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음 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근데 이게 꼭 이 세 가지 방향으로 간다는 잘 모르겠지만 한쪽으로만 간다고 그것도 모르지만 어찌 됐든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게 될 거고요. 그 기술 발전은 어떤 특정 뭐 개인이나 집단이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연현상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활용하고 결국에는 어 본인들이 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하는 그런 각각의 개개인들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저의 이제 발표의 마무리였었고요. 네. 좀 빠르게 진행을 했네요.